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9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빠른 똑같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밝게 가요, 우리. 오늘?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밝게 가요. 89번째 시간에 네. 미쳐다 못한 이야기들을 이제 90번째 시간으로 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드디어 진짜 이제 대망의 오늘 빼고 난 10번이 딱 남는 거네요. 90일 그렇네. 마지막 책을 뭘로 하지? 너무 기대된다. 지금 마지막 책은 뭘로 할까요? 이제 슬슬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죠, 뭐. 네. 마지막. 토지로 가면은 마지막을 한 마지막 안 20회 끝내. 방송을 마지막 책을 토지로 한 다음에 100-1, 100-2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끝내. 네. 토지가 20권이죠. 네. 90번째 책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원래 89번째 해보려 했으나 네. 도저히 저희가 다 하지 못했던, 하긴 이 책 하나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또 각 그럼요. 한 번씩 할 만한 책이기도 해서 저희가 90번째 책 세계의 수필, 네. 세계의 명작 수필 오늘도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 남은 작가들이 누구였죠? 데라다 도라이코의 커피 철학 소설, 그게 좀 하나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찰스 린드버그의 부인이었던 앤 린드버그, 바다의 선물. 그리고 조지 오웰의 정말 좋았었지. 정말 이거 되게 소녀소녀하다. 마치 연애 소설처럼. 정말 좋아해. 임예진하고 이덕화가 나왔죠. 그렇습니까? 네. 혜은이가 불렀죠? 네. 혜은이 노래. 그렇죠. 혜은이 아닌가요? 진짜. 그건 진짜 좋아인가? 탤런트 출신 탤런트 여배우인데. 누구죠? 김보연인가? 다 탤런트 출신 여배. 탤런트가 여배우죠. 탤런트인데 영화 출신 여배우. 탤런트 출신 여배우는 뭡니까? 가수 출신 싱어 아니에요? 가수 출신. 왜 우리나라에서 탤런트는 방송국에서 뽑는 사람을 탤런트. 아까 뭔가 가수 출신 싱어송라이터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그치? 탤런트 출신 여배우. 말이 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90번째 책. 오늘 도라이코, 조지 오웰, 린드버그. 일단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도라이코에서 끝났으니까 그럼 도라이코를 좀 이어서 그럴까요? 하고 그 다음에 린드버그나 조지 오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도라이코의 뭐라고 그러셨죠, 제목이? 커피 철학 소설. 커피 철학 소설. 네. 소설? 소설. 소설이 뭐예요? 서문. 우리가 앞을 여는 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가 말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할 때 보통 우리가 서설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커피에 대한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거창하게 이제 철학이라고 한번 붙여본 거죠. 네. 도라이코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좋아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수필하면 인문적으로 그냥 특별한 근거라든지 이거 없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만 쭉 쓴다. 이걸 수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드물게 어떤 좀 끊임없이 과학적인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물리학자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현상에도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다. 역학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수필이라는 게 단순하게 또 우리가 여유롭게 하나의 어떤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볼 수도 있고 좀 즐길 수도 있지만 또 생각을 정밀하게 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모자라는 게 지난 시간에 유언비어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정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어떤 예전에 일본이 전쟁을 갔던 것, 식민지를 갔던 게 집단적 광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모든 시민들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는 절대 일본처럼 저런 식의 집단적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아주 이성적인
인간이 되고 이성적인 국민이 되어가지고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길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일본 사람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대 정신을 좀 담았다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정신까지 거창하게. 자, 도라이코의 커피 철학 소설. 네, 네. 커피하면 또 1kg 커피가 좀 이따 그렇죠. 나올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언제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말하면서 제일 처음에 우유를 처음 마셨다는 거예요. 우유를. 네. 이 데라다 같은 경우가 1878년생이니까 1886년 한 네. 8, 9살 때부터 네. 우유를 처음 마셨대요. 근데 그때는 우유가 약품에 가까웠답니다. 왜요? 의사가 이걸 먹어라. 마셔라. 처방 비슷하게 해가지고 먹었대요. 그 주로 약한 사람들이 먹는 병약한 사람이 먹는 약에 가까웠다. 요즘 우리 치면 링거 한 대 맞아라 하듯이. 약간 대용식처럼 그런 식으로. 네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유가 냄새가 너무 고약했대요. 네. 그래서 토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아니면 또 우리 그 우유 분해 효소가 잘 없잖아요. 락토제인가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설사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 사실 그 지금 괜찮으십니까? 보통 저도 아침에 우유 마시면 아무래도 속이 좀 그냥 빈속에 우유 마시면 좀 장이 아무래도 좀. 난 안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 찬 우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 그 우유가 너무 마시기 힘든 약인 거예요. 약 이게 냄새도 좀 고약하고 잘못 먹으면 설사나고 이러니까 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쓴 약에다가 당의를 입혀가지고 당의정 해갖고 혀를 녹여가지고 혀를 속여가지고 이제 꿀꺽 삼키게 하듯이 네. 그 우유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줬다는 거예요. 소량의 커피 가루를 줘가지고 커피 가루를 뜨거운 우유에 담가가지고 저어가지고 감기약처럼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커피를 처음에 자기는 그렇게 먹었대요. 네. 그 약간 라떼처럼 먹는 거네 지금의. 1886년. 네. 근데 우유에 그 커피 해갖고 먹으면 맛있긴 맛있어요. 그 저도 군대에서 그 맥심 모카골드 2개랑 네. 군대에서 나오는 네. 그 200ml짜리 우유 그걸 네. 이제 라디에이터에 딱 올려놓고 우유를 데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맥심 2개 딱 집어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게 딱 그런 식인가 봅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유가 예전에는 맛이 좀 이상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흰 우유가 지금처럼 맛있지 않고 좀 역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맛있어진 것 같아. 맛 자체도 우유가. 그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릴 때 우유가 더 맛있다는 분들도 많던데 옛날 그래요? 그 서울우유 하얀 병 있잖아. 네. 그 맛을 병에 든 우유 있었거든요. 네. 병에 든 게 더 맛있죠. 네. 아마 그 익숙해져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자 그래서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먹은 거는 한방 감기약처럼 이렇게 커피 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저어가지고 마셨다. 근데 자기가 딱 그렇게 먹어보니까. 정말 그 시골뜨기 소년인 자기가 홀딱 빠져버렸다는 거야. 그 맛에. 그 맛에. 또 처음에는 어릴 때 또 이국적인 걸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양적인 것들. 그 당시 일본이 뭐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제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뭔가 서양적인 것, 저 낯선 나라의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커피 가루라는 게 마치 저 미지의 극락 세계에서 넓은 바다를 건너온 초여름의 한 줄기 훈풍처럼 느껴졌다. 커피가? 네. 근데 이것 좀 이상해. 초여름의 한 줄기 훈풍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따뜻한 바람. 더워 죽겠는데 또 더운 바람, 습한 바람이 날아와. 초여름의 한 줄기 훈풍.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우유를 뜨겁게 데워가지고 커피를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훈풍의 비용 같아요. 근데 그 우리 예전에 행복이란 그 일본의 의원을 한번 배웠잖아요. 행이라는 것은 숲의 신에게 비는 거고 복이라는 것은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어떤 신에게 빌면 그 신이 뭔가 풍요로운 선물을 보내준다. 딱 보니까 커피가 그런 느낌이었다. 이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가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다시 다른 말로 이사하고 나서도 계속 그 먹으면서 결국 이제 그 커피를 다시 타서 먹어야 되는데 좀 더 먼 시골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커피가 없고 이제는 각설탕 요거 올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시절이었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있지만 뭐 결국 그 당시만 해도 그 커피는
사치품이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전에 뭐 물질 목론과 자본주의에서도 항상 처음에 들어오면 다 사치품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화되면서 이제 우리 일상 기호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어린 시절에 먹고 그 이후에는 좀 먹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가게 되가 하숙을 하는데 이 집주인이 아주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먹었대요. 이 사람이 유학을 간 게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20세기 초반에 갔거든요. 네. 한 1910년대 막 이제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갔는데 그때 가니까 당시 베를린에서 2층 집에 하숙을 들었는데 2층에서 아침마다 잠옷바람으로 창가 앞에 딱 서가지고 저기 우뚝 서 있는 어떤 탑을 바라보면서 하녀가 뜨거운 커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독일의 아침에 슈니첼을 먹나 봐요. 슈니체가 뭐죠? 빵 같은 거 아니에요? 빵,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걸 다져가지고 고기에 밀가루하고 계란 입혀가지고 구워낸 거, 튀겨낸 거. 그러니까 그 바삭한 그런 슈니체. 네. 그걸 딱 베어 먹으면 이런 느낌이 나요. 베를린은 정말 커피와 빵 이런 게 맛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 이거죠. 그런 이제 호사를 즐긴 거죠. 그런 다음에 잘 살았나 보네. 아, 이때 보면 일본에서 이제 우리 치면 국비 유학생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스승이었던 나스메 소세키 같은 경우도 나스메 소세키 같은 경우도 네. 그 영국 유학을 갔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정신쇠약에 걸려오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보냈어요. 그 당시 이 문물을 알아야 되고 특히 일본에서 대학을 처음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제국 대학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선생들을 다 영국에서 데리고 오고 독일에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자기 나라 사람으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네. 그 일본 사람들 빨리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배우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로 교수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학문 도속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막 보내는 거죠. 그렇게 가서 이제 그 국가 장학생으로 이제 결국 보통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그 뭐 아침에 이제 그 커피를 마시고 수업을 갔다가 오전 수업을 마치고 나서 오후까지 시간이 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밥을 먹으러 하숙을 집에 다시 오는데 그 와중에 시간이 좀 그거 하니까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경험을 했다 이거죠. 그 사실 예전에는 그 하숙집에서 8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그 대학가 주변 하숙집에서 점심을 챙겨줬거든요.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예전에 대학생들에게. 점심도 줘요? 네, 점심 도시락을 아예 챙겨줘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졌죠.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기도 하고 이런. 하숙집에서? 네. 빨래 해주고 참 그때는 뭐. 내 남편, 내 자식한테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돈 주니까. 돈을 싫어. 또 하숙집도 그 여학생이랑 또 사랑도 싹트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희는 하숙 주인집 딸? 그럼. 아니 주인집 딸 아니더라도 여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다른 학교 여학생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여자들도 하숙을 많이 했어요? 네,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여학생만 하숙을 따로 전용 하숙을 받더라고요. 그렇겠지. 그게 자꾸 왜냐면 문제가 한 좀. 집에 있게 되면은 불상사가 나니까. 그게 왜 불상사야? 잔치지. 자, 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그랬죠. 자, 그렇게 했는데 네. 결국 이 베를린 겨울이 좀 춥지는 않은데 우중충하고 항상 그런 우울한 분위기였지만 커피 한 잔을 먹는다는 것. 자기는 정말 이 커피 한 잔을 먹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자기가 커피를 좋아하게 된 것은 그 베를린에서 졸음을 쫓을 때. 이때 커피만큼 좋은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 3시께의 찻집은 오후 2시나 3시에 찻집을 딱 들어가면 흡혈귀처럼 화장한 아름다운 여인이 풍기는 향취도 없고 손님도 없었다. 흡혈귀? 네. 뱀파이어처럼. 흡혈귀. 네. 뱀파이어처럼 화장한 아름다운 여인이 풍기는 향취도 없고 손님도 없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이 서양 여성들의 어떤 화려한 화장이 되게 뭔가 귀신 같은 느낌을 줬나 봐요. 기이하게 느껴지죠. 네. 자기네들이 더 해서 자기네들은 참 완전 가볍게 화장하는 그렇네요. 진해 화장이 더 이상해. 저기 게이샤들 화장은 완전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그죠. 완전 하얗게 이렇게 하죠. 뭐 이 학자니까 안 가봤겠죠. 근데 하여튼 근데 그 당시 이 찻집엔 너무 고요해서 툭하면 지가 나올 정도였다. 참 이때만 해도 그냥 그랬나 봐요. 1910년대만 해도 지가 다니고 아무리 무슨
근데 이때도 제과점 주로 여기서는 커피하고 과자를 같이 파는데 네. 손님의 반 이상이 가정부인들이라 유쾌하고 명랑한 소프라노나 알토 톤으로 제잘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음성이 참 브런치 모임이 브런치.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정부들이 아니 가정부인들. 가정부인들. 네. 요즘 그 분당 같은 데서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많이 보인다는 하원 전까지. 그런 모임들도 이렇게 하면 재밌겠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이게 결국 커뮤니케이션 모임이니까 네. 차를 매개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술을 매개로 하면 싸움 날 수도 있고 또 뭐 서로 이게 불상사가 지금 말씀도 날 수가 있는데 차를 매개로 하면 하긴 뭐 싸울 일은 없겠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기는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한 동안에도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이제 여전했는데 스칸디나비아의 시골 마을에서는 정말 찻잔이 두껍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찻잔 테두리 두께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더라. 그 찻잔 테두리의 두께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어떤 이걸 잡아줘서 그런가요? 이게 뜨거운 커피 어떤 상태를 온도를 잡아줘서 그런지 그 테두리가 두꺼울수록 오히려 이제 뜨거운 이게 유지가 잘 되나 봐요. 그렇게 좀 보온이 잘 되죠.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되고 또 러시아의 커피 발음이 일본 발음하고 비슷하더라. 코페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도 커피를 뭐 코피 이렇게 부르나 봐요. 코페.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재미있는 게 내가 맛본 런던의 커피는 거의 다 맛이 없었다. 그래서 런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홍차만 마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런던은 음식도 맛없기로 유명하지 않아요? 커피도 맛이 없어요. 여기. 커피 웬만하면 진짜 맛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영국인이 상식이 있고 건전한 이유는 홍차만 마시고 원시적 비프 스테이크만 먹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음식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상식이 있고 건전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이센의 사람들이 날카로운 이유는 네. 너무 맛있는 커피를 먹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른다. 너무 예민해진다 음식에. 입맛이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날카로워지고 자꾸 짜증내고 조금만 맛이 달라져도 그 일리가 있네요. 그죠. 근데 그때 유럽에 갔으면 1차 대전으로 아주 정신없었겠네요. 1차 대전 전. 이때는 전이니까. 전이에요? 1차 대전 죄송합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은 정말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유럽이?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사실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물론 뭐 보불 전쟁도 있고 했습니다만 정말 평화로운 시절이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 전까지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부르죠. 정말 이름을 제가 또 까먹었네. 그 아름다운 시절에 하고 뭐더라? 무슨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군요. 네. 많이 했는데 하여튼 아름다운 시절에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불렀는데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겠다. 그런 호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전쟁이 딱 그렇죠. 전쟁이 났는데 1,300만이 죽은 거죠. 직전 전쟁보다 60-70배 이상의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온 게 과연 뭘까? 우리가 인간성, 휴머니즘을 공부하고 인간이 이제 앞으로 과학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런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유럽의 1차 대전 직전을 알려주는 게 그 우리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그 20년대 해밍웨이하고 피처 제럴드 있는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르누아르가 있고 세잔이 있고 이런 뭐 그런 식의 나오잖아요. 19세기 말에 파리로 가자. 그렇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그 19세기 말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에도 나오잖아요. 그 시절이에요? 네네네, 바로. 네. 복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설 복종. 복종? 네. 복종에서도 19세기 말 이때는 너무너무 이 당시의 풍속업소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도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았다. 러시아에 뭐 무슨 뭐 노란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뭐 물랑루즈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아주 아름다운 시절이었다라고 해상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 철학 소설이라고 얘기할 만한 내용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언제쯤 나오나. 풍속을 좀 더 먼저 말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파리는 결국 그 커피와 바게트가 일품이었다. 커피와 바게트.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돌아와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그 맛이 안 나지. 뭐 아무래도 또 조금 다르고 근데 일본도 이제 찻집이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더라. 처음에는 맛이 좀 안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커피가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서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왜 커피를 마시냐 자기는 이제는 연구가 벽에 막혀가 아무런 진척이 없을 때 언제나 커피를 마신다는 거죠. 커피를 딱
커피 찻잔에 테두리에 입술이 막 닿으려는 순간에 머릿속에 돌연 한 줄기 빛이 흘러들면서 해결의 단서가 번뜩 유레카 이렇게 떠오른다 이거죠. 커피 잔에 입술이 부딪히는 순간에. 아, 그 순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혹시 커피 중독 증세일까 생각했는데 중독은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결국 커피가 가진 흥분제의 기능이다. 커피가 우리 사람을 각성시켜 주잖아요. 카페인 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기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병이 걸려가지고 1년 이상 커피를 전혀 입에 못 댔대요. 그 1년간 커피를 못 대다가 어느 가을날 오후에 커피 한 잔을 딱 마셨대요. 그래서 공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공원의 나무나 지나가는 전철 지금까지 늘 봤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평상시하고 다르게 아름답고 밝고 유쾌하게 보이고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직하게 느껴졌대요. 세상 전체가 축복과 희망으로 꽉 찬 그런 완전히 거의 마약 수준이네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대마초 피운 사람들이 마리아나 피운 사람들이 그 보여주는 그 느낌. 네. 저 뭡니까 뭐 햇살이 나뭇잎에 비치는데 그게 지금 내 그 바로 느껴지고, 네, 저 멀리서 나뭇잎에 이슬이 탁 맺혀 있는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내가 막 지금 잡힐 것처럼 느껴지고 아주 감각이 초고도로 예민해진다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커피를 1년간 안 마시다가 딱 마시니까 완전히 그런 어떤 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생각을 했대요.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말 양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과연 커피는 끔찍한 독약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대요. 독약이라보다 마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커피가 1년 만에 안 마시다가 마시니까 이런 쾌감을 주더라.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다가 한 2년을 끊었거든요. 네. 근데 2년을 끊다가 다시 피우니까 근데 그런 어떤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 맛이 안 나요? 나더라고요, 전혀. 아무리 이제 몇 년 오히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처음 이제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때 어떤 깊숙이 흡입했을 때 그 어질어질한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2년 끊었다 피워도. 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어느 순간부터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네. 맛이 안 나는데 피울 이유가 없다 생각했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한 번씩 뭐 끊었다가 마셔도 좀 예민한 분들은 아주 이런 쾌감을 가지나 봅니다. 네. 커피는 그냥 나 커피 마셔야지라는 생각만 해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희한해. 그 힘에. 저 원래 진짜 커피 안 마셨고 한 2년 전, 2, 3년 전부터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막 나요. 커피 마실 것만 생각해도 막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종교에 경도한 사람도 비슷한 황홀 상태를 경험하는데 커피도 그런 것 같다라고 나오죠. 정민현님은 어떤 커피를 주로 드세요? 1kg 커피죠 무조건 저는. 그래요? 이제 다른 커피가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있던 네스프레소 다 빠졌어요 지금. 1, 2커피 이런 거 다 빠졌어. 이 종교나 신앙이 1kg. 매일 마셔도 마약 같은 커피. 마실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1kg 커피. 정말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원두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립백 있고요. 그다음에 콜드브루. 세 가지 큰 형태.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각 맛이 이제 각 형태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향, 내가 좋아하는 맛을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즐길 수 있게. 맞아. 예, 아주 친절하게. 요즘은 우리 정민현은 그래서 어떤 걸 주로 이제 드세요? 근데 제가 한참 이제 콜드브루를 마시다가 요즘 비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마셨거든요. 그 드립백. 그랬는데 오랜만에 마시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뜨거운 커피가. 초코 머핀이랑 같이 먹었는데. 아유 뭐. 죽는 줄 알았어요. 좋아가지고. 마시고. 자, 우리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행복의 길로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1kg 커피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뭐 한글이든 뭐 영어로 다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게시판에 있는 공지사항 거기에서 광고주 클릭 바로 링크 타고 들어가셔도 1kg 커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대로 커피 네. 한 잔이 뭔가 어떤 행복감과 어떤 이 세상에 신뢰감을 준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도 안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데라다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나 신앙 같은 거지만 종교나 신앙은 그게 팔려가지고 가족을 울게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커피는 가족을 울리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거죠. 커피 먹는다고 가족이 왜 커피를 마시냐고 커피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커피 때문에 전쟁이 나고 커피 때문에 갑자기 이 인류가 서로 거칠어지고 메말라지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피야말로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커피야말로 어설픈 예술이나 설익은 철학이나 미지근한 종교보다 훨씬 더 자기는 실용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본격적 이야기가 종교는 네. 사람을 하여튼 몹시 취하게 해가지고 감각과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사실 이건 알코올이다 이거죠. 종교는 알코올과 비슷한데. 이분은 종교가 없었어요? 없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알코올과 비슷한데 커피는 뭐냐? 커피는 철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철학. 왜 그러냐? 감각을 민감하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통찰력이 생기고 이 뭔가 고양된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라든지 그리고 아주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정신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치고 커피를 옆에 안 마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차를 안 마신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커피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적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호품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카페인의 힘인 거죠? 근데 카페인의 힘만 갖고 하면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이러니까 이 커피가 가져다 주는 그 빛과 향과 색과 그리고 그 잔에 담긴 형태와 내가 마신다는 그 어떤 행위 자체. 내 행위 자체 이게 모든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 일종의 아우라라고 하죠. 요즘 오르라고 하는데 그 아우라를 형성시켜 주는 거죠. 이 내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내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 같지 거의 않느냐. 종합예술이야. 커피 마시는 행위는.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갈 때 네. 아침을 하루를 새로 시작한다잖아요. 이 그라인더에 커피를 갈면서 이제 이게 내가 누군가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에서 선물을 주면서 아침을 시작한다. 아, 그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면 되게 좋겠다. 네, 네. 향도 정말 좋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의식이라는 거죠.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뭔가 딱 우리가 의식을 줄 때 좀 더 의미 있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드셨어요, 우리 정박님 그동안? 1kg 커피 나오기 전에 안 드셨어. 위가 안 좋아서. 지식인들 다 그렇게 드시는데 정박님 카페인 때문에 안 드셔. 아니 뭐 디카페인이 나와가지고. 네. 자 그러면서 이분이 네. 그러니까 결국 술과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커피나 철학에 취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봤냐 이거죠. 커피를 마시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커피야말로 정말 인도주의적인 음료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맛있는 요리도 종종 사람을 취하게 한다. 예술도. 그 예술의 성분에 알코올도 있고 그러니까 과학자예요. 니코틴도 있고 아트로핀도 있고 코카인도 있고 몰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성분에 따라 예술의 종류가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코카인 예술이나 모르핀 문학이 너무 많다 지금. 뭔가 너무 사람을 말초 감각을 자극시키고 우리가 어떤 이성과 이런 어떤 통찰력을 마비시킨다 이거죠. 네. 근데 커피야말로 어떠냐? 결국 이 커피는 아무리 취해도 오히려 커피에 취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갈수록 더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갈수록 더 고요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이런 코카인 예술, 몰핀 문화 이런 것보다 이 커피가 정말 철학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매개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네. 특별히 거의 커피 찬양이네 이거는. 일방적인 찬양이야. 커피를 굉장히 사랑했던 도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우리 했던 이야기처럼 커피에 대해서 비 오는 날의 커피는 뭔가 우리가 코라든지 입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야 된다 이런 어떤 어떤 생리적 욕구에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좀 더 충분히 그 맛과 향을 즐길 수가 있다. 아,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에 수분이 이제 다 차 있으니까 습도가 거의 다 100%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커피가 왜 맛있나요? 향을 우리가 더 즐길 수 있고 그 맛을 더 음미할 수 있는 그 신경세포에 어떤 여유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그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인 거죠? 그렇죠. 그런 과학적인 접근들이 이 책에 많이 좀 들어있고.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유언비어 하듯이 네. 독약을 우물에 넣고 폭탄을 건물에 던지고 그 생각을 해봐라요 상식적으로.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평소에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참 더 읽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의 일본 사람들이. 그래 이성을 좀 차려라. 네. 일본 이성을 안 차리면 그 폭주를 하다가 전쟁을 해서 잔면을 망했잖아요.
망한 어떤 역사가 불과 지금 74년 전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데도 또 참 인간은 결국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실패를 계속 되풀이하도록 그런 존재가 인간 같기도 합니다. 네. 자, 도라히코의 커피 철학 소설 간단하게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봤고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가봐야죠. 네, 우리가 뭐 미국을 대표하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근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린드버그, 앤 린드버그의 그 바다의 선물이죠. 앤 린드버그. 네, 그 유명한 바로 유명해요? 찰스 린드버그. 찰스 린드버그는 누군데요? 남편이라 그래서 이 그렇죠. 사람 유명해요? 네,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결국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로 무착륙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혼자 33시간 동안 뭘로? 비행기 타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33시간이나 걸려요, 근데? 네. 아, 그때는 워낙 느려서 그런가? 그렇죠. 그때 프로펠러잖아요. 와. 아, 그리고 그게 아주 가볍고 네, 경비행기 같은 경비행기잖아. 거구나. 그걸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성공을 혼자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그 전에 물론 여러 사람 해가지고 간 거는 많이 갔죠.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단독으로 무착륙을 하는 이 사람 그럼 원래 모아둔 사람인데요? 과학자예요? 아니요. 그냥 비행기가 초기에는 우편 배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업적인 비행사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돈을 내는 거죠. 네. 무착륙으로 해봐라. 혼자 하는 사람에게 그 제일 첫 번째 한 사람에게 이제 요즘 치면 엄청난 상금을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도전했고 성공한 거죠.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파리에 딱 도착하면서 나중에 찰스 린드버그가 그 책을 낸 게 바로 저것이 파리의 등불이다 이렇게 책을 냈잖아요. 그 유명한 영화도 나왔잖아요. 저것이 파리의 등불이다. 이제 자기가 또 가다 보니 이제 보이는 거야. 그래 바로 저것이 파리의 등불이다. 아주 감동적인 그 영화도 아주 재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고 나서 네. 완전히 미국의 슈퍼스타가 된 거죠. 그랬겠다. 왜냐하면 항상 그 전에까지만 해도 유럽이 모든 걸 선구자잖아요. 이론은 다 유럽이거든요. 미국은 19세기 후반에 경제력에서 영국을 제치고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본격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업적이라 이런 거는 뭐 유럽에 당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유럽에 좀 종속돼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린드버그가 1호가 돼버린 거예요. 이 분야에서 1호가 되니까 지금까지 항상 1호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건데 미국이 첫 번째 1호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존심을 완전히 세워줬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막 그다음부터 뭐 미국의 국민적 영웅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은 언제 때 사람인 거예요? 린드버그가 1902년생이거든요. 1902년. 2년생. 근데 이 비행이 27년인가 성공했을 거예요. 25세. 네. 네. 그냥 그다음부터 이걸로 먹고 사는 거죠, 평생을. 우와. 갔다 온 걸로. 상금도 받고. 상금도 받고. 되고, 그다음 뭐 온갖 요즘 치면 뭐 온갖 부자들이 난리도 아닐 거잖아요. 이게 뭐 서로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참 근데 이 사람도 특이한 게 이 사람이 스웨덴계 이민자 그 할아버지가 네. 이민을 왔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좀 특이해요. 왜요? 그 1913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린드버그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스웨덴에서 나름 상당한 그 우리 치면 나름 의원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인이었대요. 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미국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무꾼이 된 거예요. 일종의 농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잘 나가는 국회의원을 하든지 아니면 한 자리 하고 있는데 다 버리고 갑자기 나이 한 40인가 다 버리고 저 어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어디로 들어가서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야. 독특하네. 근데 그 사람이 또 재미있는 게 어떤 일화가 있는데 이 벌목을 하다가 네. 이 도끼를 유들이다가 뭐 하다가 잘못되가 이 팔이 거의 한쪽이 다 베어졌다는 거예요. 덜렁덜렁거려졌는데 그 팔이 베어져가 피를 흘리는데 그걸 감고 덜렁덜렁거린 팔을 가지고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자기 혼자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참을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보면 린드버그가 33시간 동안 그 비행을 할 때 잠을 참아야 되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이거 비행기라니.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구나. 소변 이런 것도 못 보는 거죠.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운전하면서 같이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한번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뭐 그때 누굽니까 여성 연예인들하고 뭐 그 여성 앵커였던 백지연 씨인가? 네. 전 세계 뭐 안 쉬고 비행기 네. 경비행기 타고 막 세계를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소변 참는 훈련 막 하면서 막 그때 그런 거 나왔잖아요. 비행. 그러니까 그런 식이
왜냐하면 그건 극한 상황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도 왜 무동력기로 전 세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시간을 짧게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생리현상. 그러니까 이 사람도 들어갈 때 거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이것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치면 우주선하고 똑같은 거죠. 우주인들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네요. 그 정도로 인간 생존의 극한 조건에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은 본래 프론티어, 변경 개척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까 말한 유럽을 제치는 1호가 됐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데 도전을 해가지고 영역을 개척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보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린드버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스웨덴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일선에는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죠. 뭔가 약간의 치정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도피한 거 아닌가. 결국은 치정이었어.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래 아버지는 그 린드버그 아버지는 하원 의원까지 했어요. 미국 하원 의원도 하고. 근데 이 아들이 기본적으로 린드버그가 아주 모험심이 강했던 거죠. 키도 컸고 190cm가 넘었으니까. 당시에도 키가 큰 편이죠. 그 덩치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독일계 이민으로 보통 하는데 정통한 연구하신 분은 스웨덴계래요. 스웨덴계.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의 특징이 가족 경영이거든요. 그래도 가족을 중요시하잖아요. 사이 아들 그 딸 사이 다 데리고 뭐 경영도 하고 지금 백악관 딸 사이 데리고 있는 게 그 스웨덴 전통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스웨덴에 그 발렌베리 가문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모르겠고 이케아가 있지 스웨덴은 가족 경영하나 거기도. 거기도 가족 경영이야? 모르죠 저는. 근데 대체로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스웨덴 전통. 그래서 그쪽이 더 그런 아빠들의 육아 참여나 이런 게 또 잘 돼 있나? 네. 그러니까 북구는 기본적으로 아주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돕고 돕지 않으면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가 가장 복지가 발전했던 이유가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가 가장 발전한 우리 흔히 말하는 노르딕 모델이 됐던 이유가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소수의 집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가 사회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보살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하긴 또 거기가 바이킹이니까 해적 아니야. 배 타면 이제 같은 배를 탄 같은 패밀리니까. 그렇죠. 이 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배는 뭡니까? 진짜 공동체잖아요. 아니 배에서는 같이 다 죽고 같이 사는 거야. 배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우리 한 배를 탔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뭔가 나눠 먹는 분위기. 저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부패는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바이킹이네. 그래서 말씀. 아바도 가족 그룹이네요. 그렇죠. 부부 그룹이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혼하고 바로 그룹도 깨지고. 그래서 부부끼리 뭘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바로 린드버그 같은 경우가 그런 전통에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린드버그 유명해지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부자들도 이제 막 서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초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바로 이 부인 장인 되는 사람이 아주 또 유명한 정치인이자 돈이 많은 부자인데 린드버그를 초청해서 자기 딸하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애정이 삭 터가지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 유명해지고 나서 결혼을 한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도 상당히 인물이 정말 품위가 있어요. 정말 보면 앤머로 린드버그인데 근데 이 두 명이 결혼을 해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 이후에 정말 우리 스프라이즈 나오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왜요? 미국 전역을 지금도 떠들썩하게 만드는 미스터리. 장남이 유괴돼 버린 거예요.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때 애가 나이가 우리 치면 2살도 안 됐죠. 생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결혼을 27년에 하고 28년 9년에 하고 애를 낳았는데 애 낳고 나서 애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애가 2살 때인가? 다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2층에 애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미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해결 안 되는 뭐 미제 사건의 서프라이즈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도 왜 케네디 암살 사건하고 바로 지금 린드버그 주니어 유괴 사건 이게 물론 범인은 나오지만 이게 진짜 범인인지 아직도 아리송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정말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진다기보다 유명해진 게 아니라 떠들썩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뭐 스프라이즈 앨범 여러 개 나오는데 뭐 이게 사실은 린드버그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리가 죽게 해놓으니까 이거를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정말 음모론도 있고 아니면 근데 결국 나중에 그 유괴범이 지시한 대로 돈을 갖다 줬는데 결국 애는 못 찾고 나중에 시간이 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애가 이제 그 발견된 거죠. 아주 그 형의 진짜 이게 한두 달 지나서 얼마나 끔찍하게 발견됐겠어요. 시체가 발견됐어요? 네. 근데 결국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바로
그 지폐 1년 번호를 다 매겨놨거든, 달러에다가. 네. 그 달러를 갖고 온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잡아가지고 범인이라 했는데 여전히 이제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게 좀 미스테리고 사건이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이 부인은 비극을 겪은 거잖아요. 네. 그 이후로 그래도 애는 5을 더 낳았더라고요. 그 애를 낳았는데 그 잘 살고 그리고 아주 서로 단란하게 살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린드버그가 다른 여자 3명에게 애를 다 낳은 거예요. 내 집 살림을 한 거예요. 찰스 린드버그가? 네. 내 집 살림을 한 거더라고요. 대단하네 진짜. 또 존경해야죠 정영진 씨. 근데 린드버그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린드버그는 미국에 있으면서 나치 히틀러를 너무 좋아했어요. 히틀러하고 너무 쿵짝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인종주의자 오해도 좀 받았고 실제로 사귄 사람도 독일의 여자 둘이하고 자매하고 동시에 사귀었거든요. 자매도 동시에 애를 다 낳은 거예요. 이건 대단하다. 이건 진짜. 자매는 못 건들잖아. 근데 또 재밌는 게 자매가 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 무슨 그러니까 장애요? 약간 몸에 장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린드버그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나치식으로 보면 인종 좀 차별주의 냄새까지 좀 났단 말이죠. 약간의. 그 린드버그 시각에서 보면 열성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이.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 린드버그가 당시 나이가 드니까 좀 자기가 편하게 느껴지는 좀 이런 여성들이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뭔가 육체적으로 좀 약간 열등한 느낌을 가지니까 좀 너무 젊고 너무 어떤 아름다운 여성한테는 오히려 위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또 여비서 사이에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여비서의 친구들이에요. 그 자매가 또. 문제가 많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본부인은 알았냐 몰랐냐 갖고 말이 많은데 다들 이야기가 애는 눈치는 챘을 건데 모른 채 했을 거다 이거죠. 알고 싶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그 나중에 막내딸은 다 만나봤대요. 다른 집에서 태어난 애들을.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린드버그는 74년에 이제 죽었단 말이죠. 사망했는데 부인은 2001년인가까지 넘어서까지 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인은 알고 있었다 이거겠죠. 근데 부인이 숨을 거두고 나서 1년인가 지나가지고 그 혼외 자식들 있죠. 네. 기자회견 했는데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 저는 얼굴은 안 봤는데 정말 린드버그가 판박이라고. 별로 이렇게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될 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네, 뭐 이거는 뭐 그런 필요조차 없다. 그런 이야기가. 참 이게 뭔가 이 세상을 너무 유명하게 살다 간 사람이 이제 너무 젊은 시절에 유명해졌잖아요. 평생을 남들의 다 시선을 받고. 그래. 그러니까 린드버그가 집도 여러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디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린드버그가 유명해지고 나서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를 가지를 못한대요. 린드버그에 뭔가 관련만 있으면 다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서양 횡단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그 당시 기술로 이 비행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1920년대만 해도. 우리가 뭐 봤지만 생택지베리도 결국 비행기 사고로 죽고 40년대. 그러니까 이 비행기라는 게 워낙 위험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본다는 거. 흔히 말하는 남성적인 어떤 당시 어떤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고 한번 우리 저 하늘 날아간다.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 있잖아요. 밀랍에 붙여가지고 이카루스.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이거는 영웅의 현대판 영웅이라는 거죠. 또 미국도 애국심도 막 불지펴주고. 그러니까요. 근데 찰스 린드버그가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인생에. 미안해, 내가 너무 궁금했어. 근데 바로 결국 그런 인생에 자식을 유괴돼서 자식이 살해당하고. 네. 그 어떤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처절한 경험들이죠. 정말 장이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정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어. 지난 시간에 우리 데라 도라이코도 도토리 봤지만, 뭐 부인이 죽든 자식, 참, 얼마나 그 처절한 느낌이겠습니까? 그런 어떤 단장의 아픔도 겪어보고, 또 남편이 또 너무 유명해가지고 얼마나 또 본인도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바다의 선물을 한번 보면 이제 그게 한 권의 책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바다의 선물은 조개 이야기예요. 뭐 어떤 조개를 주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도토리 줍듯이.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도시를 벗어나서 바닷가에 와서
우리 이번에 여름에 또 휴가를 보통 바다로 많이 가잖아요. 네. 이 바다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담담하게 들려주거든요. 그럼 이 일련의 사건들을 다 아이 죽고 그 이후에 쓴 작품인 거예요? 네, 이 바다의 선물은 그 이후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나서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사는가. 네. 그래서 좀 물림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닷가란 독사거나 지필 혹은 사색할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 오히려 바닷가에서 독서해야 될 것 같고 막 바다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고 책은 그러잖아요. 잘 써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로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노너가 공자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다는 우리가 인자 요산, 지자 요수라고 하죠. 바다는 가면 머리를 쓰게 된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자꾸 치고 끊임없이 일렁하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 계속 일렁일렁 하듯이 바다를 바라보면 자꾸 좋은 생각이나 여러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는데 린드버그 여사는 딱 그냥 그걸 하는 거죠. 바다는 독서, 지필, 사색.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딱 정의를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마음의 단련이나 정신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상을 즐기기에 해변은 너무나 따뜻하고 축축하고 부드럽다. 그런 데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속수무책이다.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닷가에 그 따뜻한 바람과 시원한 거 따뜻함이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모래 아래 어떤 그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알 그리고 바닷물 이런 여러 가지 감각경에서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책과 원고지와 편지와 연필과 작은 목록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결국 책장은 덜추어 보지도 않게 되고 연필심은 부러지고 원고지는 고스란히 동댕이 쳐진다.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하긴 뭐 가끔 그 해변, 그러니까 바닷가로 이렇게 휴가 가면 그렇죠. 책 들고 가도 막상 그냥 바다만 계속 보고 있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까미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알제리에서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건 새로운 신이 내려오고 신화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지금 그 자체로 참여하고 있는 건데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 걸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책을 보고 내가 무슨 글을 보고 왜 죽은 사람의 책을 보고 죽은 사람의 글을 읽느냐. 지금 당장 살아있는 우주가 펼쳐지는데 그런 거죠. 일단 다들 승복도 입고 있으니까. 아니 책으로 일단 가린 다음에 나의 시선을 한번. 야, 그럼 몰래 봐. 다 보이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요즘 다 래시가드 입어서 아쉽겠어요, 전현지 씨. 그 요즘 프랑스에도 지금 그 상체를 예전에는 많이 벗고 바캉스를 많이 즐겼는데 해변가에서 요즘 그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것 의식이 돼가지고 요즘 많이 안 하기로 했다고 지금 요즘. 진짜. 뭐 시선의 의식 때문에? 시선의 의식보다 때문이 이게 아니고요? 뭐 사람들이 자꾸 이게 보는 것 자체가 자꾸 불쾌해진다. 이거죠. 예전에는 그냥 다 벗고 있어도 그들끼리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잘 있었는데 우리 어떤 이상 좀 약간 좀 다른 문화 사람들도 많이 와서 너무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고 하고 뭐 사진도 찍히고 올리고 맞아요. 뭐 그런 일이 이제 잦아질 테니까. 하긴 요즘은 또 워낙 그 사진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바닷가에서. 자, 그래서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모처럼에 참 내가 한번 책을 읽어봐야지.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좀 자기 스스로 멋져 보이잖아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원고지를 쓴다. 그런 모든 결심도 해변의 원시적 일령임 속으로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지는 파도, 솔잎을 뒤흔드는 바닷바람, 모래톱 위를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외가리의 느릿느릿한 날개 소리는 도시의 아우성치는 소음과 빈틈없는 일과 예전 같은 것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한다. 사람들은 마술에 걸려 넋을 잃고 맥이 탁 풀려서는 몸을 늘어뜨리고 엎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변가 하나가 되고 만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온갖 어지럽던 흔적이 오늘의 밀물로 말끔히 씻겨진 바닷가처럼 아무런 꾸밈도 없고 탁 트이고 텅 빈 마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바닷가에는 마음을 비우게 된다. 바다 가고 싶다 이거 들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2주째 그렇게 하기를 참 이 사람들은 휴가가 오래 하잖아요. 2주째. 이거 진짜 부러워. 2주째 어느 날 아침 마음은 잠을 깨고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마음을 2주간 텅 비우다 보면 마음을 오히려 그렇게 비우다 보면 마음이 살아난다. 네. 도시의 감각이 아니라 해변의 양식으로. 마음은 이제 그 바닷가의 물결처럼 표류하고 뛰어놀고 부드럽게 굽이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한각의 일렁이는 무념의 파도가 결국 이 마음의 평온한 모래톱에 무슨 우연의 보물을 밀어 올려주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 모래톱에 보면 파도가 뭘 실어 올릴지 모르잖아요. 뭐 미역도 줄기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뭐 조개도 가져다 주고 네. 별걸 다 가져다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거야. 그것이 아주 동그란 조약돌인지 아니면 깊은 바다 밑으로부터 때밀려온 보기 드문 조개 껍데기 있는지 어쩌면 그것은 소라고둥이나 달고둥 아니면 배낙지 조개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보물을 찾아내려 하거나 파내어서는 안 된다. 절대 바다 밑을 파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바다는 극성스럽고 욕심을 부리고 안달한 사람에게는 절대 보답을 베풀지 않는다. 보물을 찾아 파헤친다는 건 뭔가 초조하게 안달하고 탐욕스럽다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곧 신념의 결핍을 나타낸다. 믿지를 못하니까 바다는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뭘 주는데 믿지를 못하잖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많은 시간이 누구 그린지 모르겠는데 인생의 많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인생은 결국 내가 하고 싶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다리다 보면 오더라는 거죠. 이런 느낌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온다. 근데 그 기다리는 게 단순하게 뭡니까? 나문 밑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건 아니겠는데 안달복달하지 말라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여기 결국 자식이 죽고 네. 여러 가지 남편이 어떤 바람같이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겠죠. 참을성. 이것이 바로 바다의 가르침인 것이다. 참을성과 신념. 사람들은 텅 빈 시원스레 트인 허심탄회한 해변 같은 마음으로 바다가 보내는 선물을 기다려야 된다. 결국 이 바다는 인생이겠죠. 우리 삶이고 아니면 사람들이겠죠. 참을성과 신념을 가지고. 파도가 일렁이면서 뭔가를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뭔가를 이렇게 그냥 뺏어가기도 하는 네. 그게 약간 그 잃어버린 아기에 대한 거기에 좀 들어있네요. 내가 보니까. 맞죠? 아니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죠.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가져가지만 또 다른 아이를 또 주는 바다. 또 그렇게 하게 되네요. 아유 그겁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니까. 전 린드버그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다다 그죠. 뭐가 하나 줬는데 또 기다리다 보면 또 뭐가 나오고. 또 그렇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파도가 지나간 자리. 네, 이 영화 진짜 괜찮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했던 부부가 파도에 휩쓸려서 어떤 아이가 우연히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엄마는 있었던 거고 나중에 이 아이를 진짜 엄마한테 돌려주면서 또 기르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무튼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 아이 기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만한 영화예요. 파도가 지나간 자리. 네. 그 아이 바뀌었다니까 그 감독 유명한 감독의 아빠 그렇게 아빠가 된다. 그렇게 아빠가 된다. 참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막 연상이 되네요. 네. 자, 결국 이제 그게 서문이고 바다의 선물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섬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꾸리려 한다. 그동안 나는 바닷가에서 기울인 노력과 묵상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내 삶을 위한 무슨 대담이나 해결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나는 주머니에 얼마쯤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조개를 넣었지만 그것은 고작 몇 개 정도일 뿐이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오던 날, 이 바닷가에 처음 올 때 나는 얼마나 욕심스럽게 막 그냥 조개를 다 주워 모았거든요. 바닷가에 너무 예쁜 조개가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못 본 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개를 다 줍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누구도 바닷가에 있는 예쁜 조개를 몽땅 주워 모을 수는 없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도 바닷가에 있는 예쁜 조개를 몽땅 주워 모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겠죠. 네네. 명예든 부든 건강이든 아니면 인기든 돈이든. 되게 자기 얘기를 여기다 담았네. 단지 얼마쯤 모을 수 있을 뿐이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들은 더욱 예뻐 보인다. 너무 많은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우리 어린 왕자에서 장미가 수천 송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내 별에 있는 장미 한 송이. 내가 길들이고 관계를 맺은 것. 결국 그런 건 아니겠나 이거죠. 작으면 작을 때 오히려 더 우리가 가치는 더 귀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분이 왜 다 모으고 많은 걸 모으는 것보다 적게 모으고 이런 게 더 중요하냐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려면 결국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결국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만 사건과 목적이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아름다워진다 이거죠. 나무라는 게 탁 트인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쳐다봐야지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 음악의 선율은 멜로디는 앞뒤에 침묵이 있을 때 감동을 얻고 네. 촛불은 어두운 공간이 있어야 꽃처럼 밝게 피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공간의 세례, 결국 배경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전경에 나서고 싶어 하잖아요. 앞에 나서고 싶어 하잖아요. 전경. 주인공이 다 되고 싶어요. 근데 전경은 배경, 뒤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조연이 없으면 없듯이 여기는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동양화에서 결국 커다란 여백 한 기퉁에 낙엽 한두 개가 딱 그려지는 거 볼 때 이게 바로 가을이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냥 나무를 많이 그려 낙엽을 막 그리고 이런 거보다 텅 비어 있는데 낙엽이 한두 개만 딱 있어도 아 이게 가을을 하듯이 이분은 공간이나 여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도회 생활은 이렇게 여백이 없었다는 거죠. 여백이 없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름다움이란 게 거의 없었다. 공간은 뒤죽박죽이고 시간은 빠듯하게 채워졌다. 내 시간 예정표에 백지라고는 없고 하루 중 비는 시간도 혼자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빈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활동 사람 일거리 근데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너무나 보람 있고 너무나 흥미로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너무나 흥미로운 사람의 연속 의미 있는 사건의 연속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잃고 있다. 그런데 내가 섬에 와서 바닷가에서는 오히려 나는 공간과 여유를 가졌다. 자연은 나에게 딱 선택을 강요한다는 거죠. 바닷가는 딱 떨어져 있잖아요. 섬에서. 네. 지리적 한계가 있고 육체적 제약이 있고 통신도 제약을 하니까 오히려 한계를 강요하니까 오히려 활동도 못하지. 일거리도 없지.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거기서 결국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자꾸 어떤 우리 특히 영진 씨는 더 많은 대중을 상대하잖아요. 네. 그럼 대중하고 상대한다는 것은 결국 대중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유시민 작가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치를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정치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 아, 그게 참 그런 느낌 같아요. 네네. 대중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니까 결국 지금 여기 바로 앤 찰스버그가 말하는 것 아닌가. 이 복잡한 번산 일정 속에서 사람만이 계속해야 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지 않냐. 생각에 잠길 시간도 없고 생각에 잠길 빈방도 없다 이거죠. 같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 만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아니 뭐 저도 같이 만나잖아. 우리보다 더 많은 대중과 만나고 계시니까 정영진 씨. 정광님도 매주 나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정광님 되게 마음이 쓰이시나 봐. 오늘 정영진 씨. 아유, 따뜻하다. 하지만 안 옵니다, 이분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따뜻하다. 이 시간 따뜻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 모자라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야기하지 않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구를 만나잖아요. 어렵게 짬을 내고 친구를 만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대화로 채워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박관념가진대요. 아, 그렇네.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해야 돼.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 막 최근 근황부터 옛날 이야기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침묵이라는 사치를 즐길 여유가 없다. 침묵이라는 걸 즐겨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곳 섬에서는 친구와 한마디 말도 없이 마주 앉아 있어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 정말 석양의 지평선을 바라보면 되고 또 정말 이 조개 이 나선형 돌기를 지켜보면서 이런 것도 아무 말 없이 밤하늘에 저 별똥굴 바라봐도 이 말이 없는 진짜 이신전심의 교류만으로도 우리는 대화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양식을 얻는다는 거죠. 맞아.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래요. 저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3-4시간을 진짜 엄청 떠들다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들고 집에 이렇게 딱 오면은 무슨 얘기했지라는 생각이 남는 게 하나 없어요. 네,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언제 만나겠어? 이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정말 제대로 못 즐기고 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니 만나갖고 서로 좋은 느낌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려는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 섬이라는 것들이 내가 도시에서 집에서 내가 가족들과 이런 여러 가지 부대끼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한쪽으로 편향됐던 내 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더라고요. 집에서는 느낄 수가 없었다 이거죠. 인간이 저는 이제 요즘에
저 2019년이 되면서 점점 원시 시절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우리 아주 옛날에는 주변 환경에 뭐 벌어진 일들에 온리 반응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반응만 하다가 이제 점차 인간이 이렇게 사고하는 그렇죠. 존재가 됐다가 네. 요즘은 다시 반응만 한 인간으로 바뀐 것 같아. 너무 많은 지적인 정보와 그죠? 자극을 받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걸 뭐 하나 어떤 정보를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고 그냥 계속 자극에 그냥 계속 반응만 하다가 하루가 다 끝나는 거예요. 스마트폰 계속 보고, 그렇죠. 뭐 TV 보고, 뭐 팟캐스트는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팟캐는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 요즘 뭐 친구 만나도 아마 거의 그 반응하는 시간이 그게 뭔가를 생각하는 시간은 아마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친구가 얘기하면 또 그에 맞게 리액션 내가 해줘야 되고 늘 이거의 반복이지. 그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자, 결국 그래서 이분은 이 섬에서 이 조그만 섬이니까 너무 많은 사람 수용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섬에서 알아서 그냥 사람들을 사교적 선택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대도시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만 만나잖아요. 서로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교류하고 있는데 섬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 이 섬에 찾아온 사람들끼리 정말 어떤 사람은 저 마을에서 오고 이 마을에 오고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은 방학 때 그 시골에 할아버지 집이나 외갓집 가가지고 자기와 다른 아이들을 만나야 되죠. 여기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오는 애들끼리 다 같이 만나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애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을 바라보는 층들이 넓어지고 사람을 다루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지금은 방학 때도 가는 거 없잖아요. 학원 계속 똑같은 애들 학원 오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얇아진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문제 생기면 아이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일탈해버린다든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삶을 경험하는 애들은 쉽게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기 유학을 보내야 합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유학을 보내가지고 아니 방학 때마다 해외 캠프를 보내가 해외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하니까. 맞아. 이게 참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하여튼 그렇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참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연한 사건으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게 큰 거거든요. 우연하게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집안이 뭐고 누구 아버지가 뭐 한다더라. 그런 식으로 만나면 이게 사실은 이 삶의 어떤 근본적인 활력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만났을 때, 이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이 참 결국은 삶을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선택하지 낯선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것들이 좋고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는 이 섬에서 익힌 자연스러운 선택력 대신에 나는 결국 다른 가치관에 기반을 둔 의식적인 선택력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섬에서 결국 어떤 것을 난 배웠느냐. 인생의 진실한 깨달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육체적, 지적, 정신적 생활 이걸 균형을 가져야 되고 압박감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심오한 의미와 아름다움이 깃들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고독과 공유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정신적인 생활을 가져야 되고 뭐 좋은 생활은 다 가져야 되겠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쉽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섬에서 결국 나는 네. 이 자연스러운 선택 대신 이런 것들을 하게 이제 나는 깨달았다라고 나오면서 물론 이 렌즈를 섬에서 갖고 왔지만 결국 이 휴가 때 얻은 시력은 정민님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조금씩 흐려져 가기 쉽다. 결국 휴가 때 그 렌즈를 갖고 왔지만 그 렌즈는 이제 지나고 나서 일상생활에 얼룩이 묵어져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의 눈으로 사물을 보아야 될 것이다. 조개 껍데기들이 내가 그래도 그 섬에서 조개 껍데기 몇 개를 가져왔지 않느냐. 모든 조개 껍데기를 내가 다 가져올 수 없고 적은 조개 껍데기 가치 있는 조개 껍데기를 가져와서 내가 놓고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 줄 것이다. 그것들은 그 조개 껍데기는 내 섬의 누님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제 거침했죠. 그래서 그냥 생활에 단단한 면인데 뭐 이걸 그냥 보는 것보다 또 린드버그의 가정 배경을 살펴보면 또 우리가 좀 시사한 바가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자, 저희가 도라이코랑 린드버그의 수필 좀 살펴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조지 오웰 또 이분이 남았네요. 네, 조지 오웰의 수필. 조지 오웰이 아마 저희 일당백하면서 거의 처음 2번 등장한 작가 아닙니까? 동물농장 한번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지 오웰. 기억은 안 나고. G.O. 네, 조지 오웰. 90회 때 만나는
2부에서 저희가 조지 오웰의 정말 좋아해? 맞나요? 좋았지. 아, 좋았지. 정말 좋았지. 기현이 소설 같아. 조지 오웰의 수필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